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 저희 3프로TV의 콘텐츠를 늘 성원해 주신 우리 투자자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사실은 장이 워낙 좀 어지러운 상태라서요, 긴급 토론회로 여러분 뵙게 됐습니다. 전에 저희가 사실 이 긴급 토론회 이런 걸 자주 하기도 하고 했는데, 너무 이것도 긴급한 일들도 아닌데 너무 소란스럽게 한다 이런 생각도 해서 자제를 해왔습니다만은, 총선 이후에 우리 시장 내부에서도 문제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만, 또 중동에서 거의 우리가 예상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전쟁의 기운이 있고요. 또 유가라든지 또 미국의 금리, 또 환율,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우리 투자의 점검점을 좀 해봐야 되겠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오늘 네 분의 패널을 특별히 좀 모셔봤습니다. 자, 오늘 패널들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제 오른쪽에 채슬리 투자자원의 박세익 대표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미주은행의 변정규 전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왼쪽에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대표 나오셨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시간의 주인공이신데 오늘은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박근영 부장님, 오늘 네. 시황 살짝 좀 점검해보고 갈게요. 아침에 굉장히 크게 빠지면서 시작했었는데요. 네, 이란과 이스라엘 관련된 전쟁이 발발하면서 뭐 환율 그리고 유가 등등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장 초반부터 굉장히 우려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만, 일단 뭐 전쟁이 확전되지 않는다는 안도감이 당장은 좀 나온 것 같아요. 예. 이스라엘 쪽의 반응이 일단 조금은 미온적이었고, 미국 쪽에 약간의 구두 개입을 통하면서 좀 이란 쪽으로 바로 대응을 하지 않았다. 다만 이제 오늘 중요한 것들은 이제 나중에 말씀들을 나누시겠지만, 환율 이슈가 예. 장중에 1385원대를 돌파하면서 야, 이렇게 가다 보면 1400원대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고민을 많이 했던 자리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장중에 이제 뭐 선물을 거의 8,000원 이상 이렇게 매도를 하다가 예. 현물도 일부 이제 기관들의 매도까지 조금 나오긴 했지만, 현물 부분으로 본다면 외국인들이 많이 팔지 않았고 종가 무릎에 오히려 외국인들은 선물 부분의 매도를 많이 줄이면서 네. 끝났거든요. 그러면서 일부 밸류 프로그램 관련주라든지, 그다음에 환율과 밸류 프로그램 또 교집합이 되어 있는 자동차 업종, 그리고 일부 반도체 소부장들의 반짝이는 몇 종목들, 이런 것들이 지지되고 있고, 종가 무렵에 SK 하이닉스도 플러스 반전, 그리고 삼성전자도 네. 어느 정도 아래꼴을 달고 올라오는 모습들이 지수를 견인하면서, 일단은 단기적인 좀 어떤 이슈로 좀 이벤트로 넘어가는 네. 국면에 오늘 정리가 좀 될 수 있겠습니다. 미국 지난 주말 시장하고 또 우리 환 시장, 또 중동의 정정, 뭐 이런 걸 감안하면 비교적 후장의 반등은 의미 있는 반등이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환율 걱정을 많이 합니다. 변정규 부장님. 오늘 네. 어땠습니까, 환율? 글쎄요, 뭐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죠. 많이 올랐고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환율 변동의 성격은 수요 공급, 보통은 이제 수요 공급, 경제학적인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환율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각 통화마다의 금리의 차이를 보정해 주는 거예요. 교환 가치를. 그렇기 때문에 금리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이 두 가지와 거의 관련이 없이 움직였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 변수, 시장 외적 변수에 따라서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게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우리에게 주는 그 안전자산 선호는 좀 오래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300원대 중반 환율이 어쨌든 심리적으로는 여기까지 뚫리면 안 된다. 예를 들면 1,350원 선이라든지, 그죠? 근데 거의 내놓는 분위기인 것 같아. 1,400원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1,300원 뚫리면 그 다음 지수는 어디냐,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직접 환 데스크를 갖고 계시니까 어떻게들 외환 딜러들 커뮤니케이션 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는? 뭐 커뮤니케이션은 사실은 각자 되게 많이 뷰가 다릅니다. 환은 뭐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뭐 신의 영역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뭐 예측 가능성과 그다음에 사람들의 비회에 따라서 내가 예를 들면 달러가 강해질 것 같으면 달러 사는 세력이 많아지는 거예요. 주식하고 네. 똑같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변동을 했냐면 한번 되게 재밌습니다. 오늘 가장 그 먼저 연 장이 시드니 장이었어요. 예. 이제 외환 시장은 이제 국제금융 시장의 하나의 시장 아닙니까? 사실 뭐 가장 큰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시아 시장에서 가장 먼저 열리는 장이 시드니 장입니다. 예. 이제 시드니 장에서 열자마자 아시아 시장에서 또 가장 중요한 통화가 엔화입니다. 네. 예, 원화는 아니죠. 하지만 엔화가 열자마자 152엔 달러당 152엔으로 하락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오히려 엔화가 약해질 것 같은데 좀 강해졌단 말입니다. 네. 이거에 따라서 그렇구나. 그러면 그 임팩트는 길게 가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이것은 금리에 반영이 되겠구나 채권에.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 수익률이 떨어질 것으로 봤어요. 왜 그러냐면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뭐냐면 미국채 같은 안전자산이 강해집니다. 그렇죠. 이제 강해지는 건 뭐냐면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전 종목에 걸쳐서 듀레이션에 걸쳐서 떨어지겠구나 수익률이 그것을 보여준 게 아침 시드니의 엔화였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딜러들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웬걸 그 다음부터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채권 금리가요. 처음에 약간 떨어지는 것 같더니 쑥쑥쑥 올라서 아시아장에서 미국채 금리가 미국채는 뭐 글로벌리 거래가 되니까요. 거래되죠. 아시아장에서 미국채 금리가 다 올랐어요. 예, 다 올랐습니다. 10년 기준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2년 뭐 10년 금리가 오늘 4.5482%, 0.0266%가 올랐죠. 뭐 얼마나 올랐다는 게 중요한 아니라요. 이게 올랐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게다가 2년물, 5년물 전 구간에 걸쳐서 다 올랐고요. 하나 또 재밌는 건 뭐냐면은 원화 수익률이 오히려 내렸죠. 예. 국내 지금 시장에 국내 채권 KTV는 오히려 줄었단 말입니다. 예. 이거는 뭐냐면은 사실은 그 금요일 날에 금통위도 있었지만 한국을 바라보는 우리나라 뭐 딜러들이나 시장의 참여자, 외국의 참여자들도 국내 금리가 기준 금리가 더 빨리 내리겠구나 이렇게 네. 된 걸 반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기준 금리가 오르는 거를 설명하지 않고는 이 그 미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걸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채 금리와 한국 국채 실세 금리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걸 설명 못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거는 이제 왜냐하면 기준 금리에 따라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안전자산 뭐 위험자산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하락을 하면은 안전자산 선으로 설명이 되는데 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기준금리가 이제 앞으로 고금리가 오래 장기간 미국의 연준이 오래 갈 것이라는 것을 이걸 내포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그것으로서 가장 큰 키워드를 사실 저는 잡았습니다. 예. 내일도 모레도 우리는 원달러 시장을 비롯해서 환율을 제일 먼저 봐야 될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원화 환율이 최근 들어서 가장 약하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주식 시장으로 이걸 대입해 보면 달러가 저렇게 달러 대비해서 원화가 저렇게 약해지는 국면에서 주식이 강세 전환한 적이 있냐? 실제로 없잖아요. 뭐 과거 생각해 보면 추세로는. IMF 때나 금융위기 때, 예. 또 2022년에 굉장히 금리 올릴 때, 예. 그때 빼고는 이 1,380원대 왔던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과거 잣대를 보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오는 환율인데 예. 또 더욱이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뭐 우리 예. 1,350원대면 항상 개입을 해왔단 말입니다. 네. 방어를 해왔는데 좀 의미 있는 사건이 이번에 금통 이후에 그 이창용 총재님께서 기자회견 하는데 예. 그날 사실 환율 확 뛰어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날. 아니 근데 묘한 뉘앙스의 말을 했어요. 뭐 이제는 뭐 달러 자산들 많이 갖고 있고 뭐 환율 레벨이 크게 문제가 아니라는 듯한 오해를 하게끔 예. 뭐 저처럼 지금 뭐 항상 리서치를 더 하는 타임도 아닌데도 제가 이렇게 대화방에는 굉장히 뭐 난리가 났었어요. 사실 예. 그날 이거 뭐지 위가 열린 거 아니냐. 그래서 저도 뭐 페이스북에 글도 올리고 했는데 여튼 환이 이 레벨에서 뭔가 움직이면 안에 이유를 찾아야겠죠. 예. 글로벌 전체로 문제가 있는 거냐 아니면 우리 고유의 위험이 좀 더 있는 네. 거냐. 그러면 분명히 아까 사회자님께서 김프로님께서 우리나라만 주도 약한 거 아니야?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거기에도 일정 부분 이유가 있다 보고 있어요. 예. 뭐 중국 요인 이런 것들도 구조적인 부분이 있는데 가장 큰 건 미국 성장률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작년에 1.5였는데요. 원래 올해 기억하시면 한 2.1 봤는데 2.5 나와요. 지금 얘기가.
성장률이 이 정도면 달러가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반면에 한국은 성장률 괜찮은 것 같이 보이잖아요. 네. 안에 들여다보면 우리 주변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수출이 좋으니까 성장률 괜찮아 보이는데 내수는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면 수출 좋고 내수 부진하다. 그러면 금리 낮춰줘야지 경기가 살 텐데 금리를 낮출 수도 없어요. 이게 뭔가 한국은행이 뭔가 제가 뭐 한국은행 계신 분들만 똑똑할 수는 없으니까 뭔가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이걸 열은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면 1,400원대를 트라이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랬을 때 과연 주식시장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저는 굉장히 어쩌면 국내 요인도 분명히 수출 기준은 좋죠. 지금 수출가 좋으니까 우리가 다 덮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분명은 미국이 너무 좋고 반면에 우리는 뭔가 약간 어디에 뭐 좀 문제가 있는지 그러니까요. 그러지 그거 않고는 한번 점검을 원활해 줄 수가 해보시자고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행 얘기가 나와서 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의 뭐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셔야 했는데 네. 저는 기억에 남는 그 이창용 총재의 어록 중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한국은행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는 독립적일 수 있으나 그렇죠. 연준으로부터는 독립적일 수 없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2%포인트 차란 말이에요. 네. 연준은 5.5% 기준금리고 한국은행은 3.5%인데 여기서 이 환율대에서 한국은행이 먼저 금리를 낮춘다. 기준금리를 낮춘다. 그래가지고 외환시장이 우장창하면 이런 용어 썼었잖아요. 그 똥바가지 다 써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10년물 국채금리도 한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3.56, 미국의 10년 국채금리는 4.56 해가지고 실질금리도 뭐 한 2% 포인트 차이 그러니까요. 나는데 일본 국채금리가 0.86이고 예. 독일의 10년 국채금리가 2.4 정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금리 차이 때문에 돈이 미국으로 다 가고 네,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시장 망가진다 이런 얘기는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그럼요. 있었지만 네, 꼭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은 먼저 말씀드리고요. 근데 지금 환율이 1,370원, 80원 이렇게 되니까 무섭잖아요. 그걸 무섭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IMF 때도 겪어봤고 네. 예, 제가 환율 700원대 유학 갔다가 3개월 만에 1,800원 돼서 이 환율에 대한 실질적인 저 엄청난 900원대 갔다가 2,000원 됐습니다. 네, 트라우마를 저는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늘 항상 좋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 네, 그런 경험이 있고 2008년 금융위기 때 1,560원까지 갔었잖아요. 근데 2007년 바로 그 1,500원대 가기 바로 1년 전에 2007년 한 7월쯤에는 900원이 깨졌었잖아요. 예, 원달러 환율이 900원 깨지고 원엔 환율도 지금 뭐 880원 이러니까 뭐 너무 싼 거 아니냐 이러는데 740원까지 빠졌었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1,560원까지 갔을 때 뭔가 위기가 오고 주식시장이 박살나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죠. 있는 거거든요. 트라우마 있죠. 있는데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재작년에 금리가 환율이 1,440원 찍었었을 때 그때 우리나라 시장은 레고랜드 사태도 있었고 한전이 뭐 우리나라의 돈 다 빨아들이고 한전채. 엄청난 적자에다가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1,500원 가는 거 아니냐, 네, 1,600원 가는 거 아니냐, 뭐 거의 1,500원 뚫는 거는 기정사실이고 1,600을 가느냐 안 가느냐 그 얘기를 막 할 때였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1,380원 정도 하고 있는데 1,230원 갔다가 다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자, 이 1,380원의 이유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다른 나라는 다 괜찮은데 우리 원화 가치만 이렇게 떨어졌으면 그러면 아, 한국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근데 지금 달러만 달러만 킹달러고 다른 통화들 다 약한 거잖아요. 약하죠. 예,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보다는 달러 인덱스, 달러 인덱스. 예, 인덱스를 보면서 요 결론적인 거 먼저 네. 말씀드리고 네. 그 다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 한 50년 차트 제가 가져왔거든요. 지금 요 차트를 보여드리는데 이 1982년 예. 제일 왼쪽이 1977년 이렇게 돼 있는데 1979년이 아시다시피 2차 오일 쇼크 있었고 예. 그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저때 달러도 약세를 보였었는데 1979년 8월인가에 폴 볼커가 페드의 의장이 됐었죠. 그렇죠. 의장이 되고 마자
되자마자 4% 올렸죠. 4%. 예, 한 번에 400bp 올리고 네. 그러면서 1980년도에 18%까지 올렸다가 그다음에 81년도에 좀 괜찮나 해서 좀 내리다가 어이 뭐야 CPI가 물가가 안 잡히네 하면서 20%까지 20% 올렸잖아요. 올렸죠. 그렇게 올리는 와중에 지금과 같은 나홀로 강달러가 유지가 됐었잖아요. 지금 보셨던 이 그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 다시 달러 인덱스 한번 띄워봐 주시면 저렇게 동그라미 쭉 쳐놨잖아요. 지금 105.9 수준이 그 81년 말에서 82년도에도 지금 105를 106을 뚫으면서 올라가잖아요. 뚫으면서 82, 83, 84, 85년 플라자 네. 합의 있을 때까지 예. 뭐 얼마입니까 지금 달러 인덱스가 160을 돌파하잖아요. 야, 이 정도면 주식시장 다 박살났겠구나 싶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채권은 잘 모르겠고 주식 투자 관점에서 그때 우리나라 코스피 어떻게 됐는가 보여드릴게요. 코스피 1980년 1월 4일을 100으로 코스피를 지수를 산정을 하는 거잖아요. 1980년 1월 4일을 그때의 가격을 100으로 산정해서 지금 코스피가 2650 이러는 거거든요. 자, 보시면 1980년 양봉이죠. 81년 많이 올랐었어요. 그리고 82년도에 시장이 한번 확 밀리기는 합니다. 이때 페드가 20% 금리를 올렸을 때거든요. 83년도까지 82, 83년이 그때 두 번째 리세션이 있었던 기간이고 82년 8월 달부터 리세션 기간 동안에 야 이러다가 안 되겠네 하면서 금리를 낮추는데 그때 10년물 국채금리도 다시 빠지긴 합니다. 근데 10년물 국채금리가 쭉 빠지는데도 83, 84, 85년 아까 보셨듯이 달러 인덱스는 계속 올라가요. 그런데 85년 플라자 합의 이후로 그때 엔달러가 240 정도 하니까 플라자 호텔에서 일본 그다음에 독일 뭐 재무장관 불러가지고 엔화 같이 좀 절상시키라 했던 거잖아요. 그 절상되면서도 또 주가가 더 올라가면서 코스피뿐만 아니라 일본 시장 아시아 버블이 생겼던 게 다 요때였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시장에 대해서 겁을 먹지 말고요. 에이 그러면 미국이 그렇게 금리 올렸으니까 S&P 500은 작살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S&P 500은 어떻게 되는가 보여드릴게요. 저 솔직히 얘기해서 한국 주식시장하고 그때 미국 금리 올리는 건 사실 자연돼 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그렇죠. 외국인 개방이 안 됐던 상황이었고 네. 우리 환율도 사실 그때는 그렇죠. 약간 이런 고정 완전 환율 시장 비슷했을 환율제가 때.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말씀을 하실까봐. 내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더니 딱 준비해놨고 네. 네,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그래서 S&P 500은 어떻게 됐나 보자고요. 네, 그거 한번 1980년부터 S&P 500 1980년 그때 4월 달에 CPI가 14.8이었어요. 요 오른쪽에 제가 CPI 차트까지 같이 가져왔거든요. 네. 14.8을 기록을 했는데 25.77 그때 주가가 올랐고요. 1981년도에 물가 잡겠다고 그렇게 네. 금리 올리면서 리세션 첫 번째 리세션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9.7% 한 10%밖에 안 빠졌어요. 시장이. 그리고 82년 보세요. 82년, 83년으로 갈 때는 미국의 실업률도 10.8을 찍어요. 그렇게 실업률도 급등하고 두 번째 리세션이 왔었는데 82년도에도 14.7, 네. 83년도에 17% 그래요. 해서 82년부터 내리 89년까지 네. 랠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왜 그런지 결론만 말씀드리고 끝내겠는데요. 물가 공포잖아요. 주식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뭐죠? 물가를 해지하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물가 다 올라가는데 그 대기업들이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파는 제품 가격 다 올라가잖아요. 결국은 매출 올라가고 이익도 물가를 다 반영하면서 네. 주가도 결국은 올라간다는 거죠. 자, 사실 제가 이제 사회자로서 쫙 이제 시황하고 뭐 환율하고 쫙 이제 서론을 딱 깐 다음에 이제 싹 한번 붙여보려고 그랬거든. 네. 먼저 도발을 하셨네. 절대 주식 팔지 말라는 거지 지금. 네. 쫄지 마라. 네, 쫄지 네, 말고. 제 결론은. 네. 지금 이게 약간 이 패닉 공포에 이런 데 속지 말고 그냥 좋은 주식 가져가야 된다. 이제 그 종목이나 업종이나 미국 주식이나 한국 주식이나 좀 이따 얘기할 텐데 살짝 보수적이신 것 같아요. 저를 바라보셔서 윤 대표님. 어, 네. 워낙 저희 박세욱 대표님 좋아하기 때문에 경청을 하는데 이제
우리 이제 80년대 좋은 사례일 것 같아요. 알다시피 79년에 2차 오일 쇼크가 예. 있었죠. 그리고 나서 그 당시 미국 인플레이션이 14%였어요. 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뭐 볼커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사실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이 부분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최근 사건과 연동돼 생각해 보면 네. 사실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으로 끝났냐 아니면 추세적으로 이번에 또 뭐 움직이냐 보면 간단해요. 수요 부분은 확실히 꺾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플레 하면은 그것도 내구재를 보는데 내구재가 확실히 꺾여 있는데 뭔가 지금 서비스도 약간 주춤한 것 같은데 뭐가 문제냐? 최근에 보면 결국 공급 사이드 원자재 가격이 올라오는 겁니다. 유가가 올라온 겁니다.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거 보면 상당히 강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게 올라왔을 때 과연 기업이 좋냐 이익이 여기에 고민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나도 워낙 주식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이익이 확 좋아져야 되고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멸치는 오늘은 잘 넘어갔지만 이건 뭐 중동도 심상치 않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 그래프를 보여드렸어요. 저도 하나만 보여드리면 예. 사실 고민은 딱 하나예요. 요 그림 하나인데 제가 네. 뭐 요즘은 방송 잘 안 나오지만은 항상 한국준 씨가 PBR 한 배가 참 고민스럽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한 0.85배만 사면 주식은 크게 먹었다. 안 좋은 얘기 나와서. 그런 말씀 많이 하셨죠. 그렇죠. 이제 한 배를 넘어간다면 무슨 의미일까요? 시장이 한 배를 넘어간다는 기대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밸류 프로그램이라는 건 결국 ROE를 개선시키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죠. 저 상단을 열어줄 거란 기대가 있었죠. 근데 최근 상황을 보면 밸류업 기대가 이제 뒤에 논의가 되겠지만 여하튼 선거 이후에 그렇게 강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ROE가 좋아지면 이익이 확 좋아져야 되는데 확실히 IT는 좋아지는 것 같아요. 특히 박세희 대표가 좋아하시는 삼성전자 되게 좋아지는 것 같은데 문제는 한 배인 2,765를 확 넘었으려면 확실하게 그거에 대한 증거가 나와야 돼요. 미국이 왜 강했냐? 우리와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실적. 미국은 소위 매그니피션트 세븐 발음이 좀 구린데 M7이라고 해요. M7을 하겠습니다. 이게 낫겠습니다. 근데 M7 종목들의 이익 증가율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런 이익 증가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이 박스권 상단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고 네. 전자 같은 게 최근에 이제 좀 사람들이 주목을 받고 현대차도 좋고 하니까 물론 슈팅이 나오면 1.05배가 정말 갖춘다면 좀 맥스 값이 아닐까. 그렇다면 시장은 지금 불과 1.05에 몇입니까 지수로? 맥스로 2,900인데 2,900? 이것도 만만치 않다. 제가 네. 봤을 때는 한 2,800 전후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리서치 센터 의견을 나누지 않은 상태여서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상반기에 나왔던 저번 2,780 네. 이게 혹시 연간으로 고점이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솔직히 합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좀 개선되는 흐름이 나온다면 극복될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환율이 움직였다는 거죠. 박스권 상단에 왔을지도 모른다는 미래는 알 수 없잖아요. 좀 뭔가 불안불안했는데 한두 좀 움직였어요. 더 웃긴 얘기 해드릴까요? 우리 달러 얘기 자꾸 하는데 뭐 김프로님 아시겠지만 달러가 강세면 유가는 약세해야 돼요. 그렇죠. 아니 유가는 강세해야 돼요. 네. 왜냐면 갑자기 헷갈린다. 달러가 약세일 때 유가가 강세죠. 그래서 항상 위험자산 선 나왔잖아요. 요즘은 달러 강세인데 유가가 강해요. 그래서 유가가 잘 내려오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거기다 우리 국내를 볼까요? 국내 금리를 낮춰야 돼요 지금. 그냥 뉴스만 틀면은 부동산 PF 얘기 나옵니다. 그럼 금리를 낮춰줘야 뭐 사업장이 재개가 되든 브릿지에서 PF로 넘어가든 그렇죠. 뭐가 될 텐데 분양가를 낮출 수가 없어요. 다 알다시피 우리 건축비가 올라오는데 사람들 다 건자재만 올라온 줄 아는데 인건비 올라와서요. 주말 노동도 못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계속 지약되는 단어가 딱 하나 있어요. 이번 인플레이션은 코스트 푸시냐. 혹시 그냐. 단정을 못 지켰는데 코스트 푸시면 기업이익이 생각보다 크게 못 는다는 거죠. 수요 측면이 아니라 공급 측면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비용 코스트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아까 다시 그림을 들어간다면 한 배를 넘어서 확 올랐으려면 이익이 좋아져야겠는데 수요 문제는 차후로 하고 비용 문제가 생긴 거라면 사실 이 고민이 요즘 좀 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전보다는 사업부를 맡고 있다 보니까 워낙 손익에 민감해서 이럴 수 있겠지만 경영자적인 분위기가. 경영자는 아니고 저희 일개 뭐 부문장인데 최근에 그런 고민 속에서 시장을 바라보다가 사실 오늘 나온 이유도 전화 왔을 때 뭐 이렇게 시장을 직접 필드에 계신 분들 얘기를 해보려고 그런 이유에서 나온 겁니다. 제가 이제 사실 이 네 분하고 다 오랜 인연이 있고 특히 윤지호 대표나 박세익 전무하고는 굉장히 오랜 인연이 있잖아요. 사회도 둘이 모셔놓고 많이 맞고 싸움도 많이 붙여봤잖아요. 근데
윤지호 대표께서 리서치 센터장을 그만두신 이후에 적중률이 훨씬 높아지셨어요. 이걸 또 그건 사실이에요. 굉장히 민망한. 원래도 잘 보셨지만 박근영 부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현장 그 또 손님들하고 대면 접촉을 하고 계시는 분이니까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오히려 별로 요동은 없었어요. 네. 오히려 뭐 사면 되나가 대부분이었고요. 어허. 우리 이제 개인들 투자자는 물론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사태를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네. 빠지면 사야지 했다가 만약에 뭐 사태가 달라지면 힘든 구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분위기는 그래서 환율이 어느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겠어? 예. 그다음에 유가 부분은 지금 오히려 별로 움직이지 않는데 중동 사태가 그러면 조금은 그게 너무 우려할 그건 아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지금 빠질 때 역시 이제 주도 섹터였던 반도체 소부장을 봐야 될까? 네. 아니면 낙폭과대 쪽에 다른 쪽을 봐야 될까? 대부분 이런 질문이었으니까 어허. 팔고 싶다는 어떤 그런 의사보다는 대부분 다 어떤 섹터에 어떤 기회를 잡고 지금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뭐 하루 이틀 정도 좀 더 지켜보다가 좀 들어갈까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개인 투자자들이 사고 싶은 시장이면 또 거꾸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외국인 기관들이 거기다가 팔고 시장이 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또 이렇게 분석을 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굳이 시장을 또 그렇게 꼭 그렇게 거꾸로 봐야 되나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그 실제 오늘 시장도 보면 전체적으로 유가 부분이 좀 안정을 잡았고 물론 이제 환율이 좀 무섭긴 합니다. 1,400원 넘어가기 시작하면 어디가 브레이킹 걸릴지 사실 모를 정도의 네. 심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공포스러울 수 있는데 그 정도만 아니라면 현재 부분의 이스라엘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걸 본다면 뭐 지금 바이든 입장에서는 점점 더 이게 더 악화되면 본인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뭔가 사태를 빨리 이제 매듭지으려는 사태가 생길 텐데 오늘도 보면 종목들이 보면 코스닥 소부장 특히 반도체 소부장 굉장히 좋았거든요. 좋았죠. 예를 들면 유진테크, 예. 그다음에 뭐 한미 반도체도 짱짱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뭐 HPSP라든지 그다음에 뭐 하나머티리얼스 등등과 포함된 종목들이 올라오는 게 힘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반도체도 약간의 HBM의 후공정단에서의 프로그램과 이런 부분들도 많이 올랐지만 중공정단의 모습도 나오는 게 유준테크가 확실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오늘 3월 달에 수출 지표를 보면 동진세미카 같은 뭐 포토레지스트 수출 금액이 역대급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결국은 그 속의 구속에서의 어떤 진주 찾기는 충분히 가능한 시장이고 그래서 역시 하이닉스도 플러스 반전, 삼성전자도 아래꼬리 달고 올라온다.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연간 외국인들이 산 금액을 보면 16조 이상 보이는데 역대급이죠. 결국 산 것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부분의 삼성전자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쪽에서는 결국 환율의 움직임에 영향이 약간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현물을 그래서 얼마나 팔았나? 별로 안 팔았잖아요. 한 1,000억대 정도 팔았나요? 외국인들이 현물. 그러면 아직까지는 빠져나갈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본다면 그렇다고 해서 무거운 주식을 본다기보다는 역시 반도체 소부장에서 기회를 잡는데 그 부분에서는 역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전공정단으로도 네. 반도체 쪽은 역시 기회가 있을 것이다 보는 거고요. 오늘 생각보다 재밌는 섹터가 미용기기입니다.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원택이라든지 제시스메이커 급등했거든요. 자 경기 안 좋으면 미용합니까? 물론 이제 한번 얼굴에 손을 대면 뭐 이렇게 손을 떼지 못하기 때문에 경기하고 전혀 관련 없이 하시더만요. 합니다 저는. 박 부장님. 근데 그게 사실 이제 한번 하기 시작하면 계속 손을 떼가 없는 게 미용기기고 또 기술력, 가성비 그리고 미국 시장의 분위기도 물론 인모드가 약간의 주춤한 부분이 있었겠지만 예. 그건 이제 그쪽에 기본적인 전쟁터가 있었기 때문에 본국에 그게 있었지만 미용기기 섹터들은 올해도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낼 겁니다. 역대급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니치 마켓 쪽에 실적이 좋은 화장품 최근 들어서 일부 이제 인디 브랜드들 미용기기 쪽에 어떤 급반등 뭐 비올도 마찬가지고 크리시스 마찬가지고요.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오늘 살짝 자동차 완성차들이 괜찮았거든요. 환율이 튀고 실적 1분기 괜찮고 그러면 뭐 밸류 프로까지 만약 간다고 한다면 5월 중인가 하면 또 인베스트데이가 있다고 제가 대충 알고 있지만 거기서 뭔가 주주 완화에 대한 뭔가 나온다면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쪽의 종목들이 굳건히 있고 은행주들 괜찮고요. 보험사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가에서 가능하다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 너무 빠진 데에서는 공포심보다는 어떤 섹터의 어떤 종목을 좀 우리가 슬림화해서 고를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전무님, 그 어쨌든 주말에 우리가 가장 우려스럽게 받았던 뉴스는 전쟁이죠. 네, 그렇죠. 이란이 이스라엘 영토를 폭격을 한 거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대공막으로 해서 많이 막았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게 근자가 없었던 일이고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이 정말 어떤 류의 전쟁을 시작한다면 이거는 중동 전역으로 퍼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지 않냐.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안전자산이다. 이렇게 이제 다들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어떻게 외환데스크나 이런 쪽에서 보고 계세요? 이 전쟁에 대한 영향, 달러에 대한 영향, 또 미 금리에 대한 영향 이런 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달러도 뭐 이렇게 혼자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달러가 다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달러가 연결이 안 돼 있는 데가 없죠. 뭐 커머디티, 석유가 커머디티잖아요. 원유. 그리고 뭐 또 금리, 또 주식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게 뭐 안전자산 선호에 따라서 뭐 달러도 움직이고 주식도 움직이고 커머디티도 같이 움직이고.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은 이제 뭐 주식 투자를 위해서 다 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주식을 보면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많이 뭐 인플레이션이 가장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 요게 지금 뭐냐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기준금리를 안 내려서 고금리가 하반기까지 계속 지속될 것 같기 때문에 네. 강달러가 지속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금리를 내릴 것 같으면은 뭐 달러가 내리겠죠. 달러 강세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필이면 이 전쟁이 난 게 석유가 가장 많이 나는 중동이란 말이에요. 이 중동에서 이게 터졌기 때문에 다들 이제 관심이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에 직격탄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석유 뭐 지금은 이제 뭐 입이 많이 쓰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여러 뭐 공장이나 산업 뭐 기계나 이런 것들을 다 돌리려면 원유가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원유는 지대적입니다. 이게 그래서 산업에 가장 중요한데 지금 이제 이것을 갖다가 건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환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뭐냐면 외환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나 뭐 우리나라는 뭐 메이저 통화는 아니지만 메이저 통화라고 하더라도 뭐 환율 시장은 이러한 국지적인 문제, 지정학적인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불안정에 대해 정치적인 불안정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변동성이 큰 그러한 상품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인플레이션에 이게 얼마나 영향을 줄지 사실 이것들은 굉장히 알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나 저희가 어떠한 뭐 대표님 두 분 다 리서치를 하시지만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리서치를 하고 전망을 할 때는 이 비체계적인 위험은 넣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기분포 아래서 95%든 99%든 이 밖의 문제들은 저희가 뭐 테일 리스크라고 해서 꼬리 부분이라 해서 잘라내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러한 뭐 전쟁이나 아니면 천재지변 같은 경우에는 뭐 신의 영역이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그래서 이거는 잘라내고 보는데 지금 그게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갖다가 시뮬레이션 해서 같이 본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예.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제가 뭐 박 대표님하고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뭐 금값이 오르는 것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거든요. 물론 금을 갖다가 뭐 실물로 투자하면 그걸 가지고 나중에 그대로 완전 10%가 오르면 다 이것을 갖다가 다 수익으로 얻을 수 있냐? 사실 그렇지 않아요. 금을 투자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ETF, 실물, 뭐 등등등 뭐 상품으로 사는 방법 등등등 많겠지만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나중에 비드오프 스프레드도 많고 돌아가서 보면 이런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한 자산 중에 주식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주식도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해지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자면 그렇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보자면 히컵이 너무 많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히컵이 있을 때 잘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은 좋을 것 같은데 이것들을 갖다가 비전문가가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 전무님, 네. 박 전무님이라고 그래요? 박 전무라고 불러주십시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런 불안정한 상황이 나왔을 때 미국 주식을 보게 되면 지금 M7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M7 주식의 이익 증가율이라는 데서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올랐던 부분을 한번 보면 미국 주식이 만약에 이런 불안정한 국면에서 금요일 같은 상황 그리고 올해 들어서 뭐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지만 거의 다 돌려버렸어요 이제. 그렇죠? 상승 거의 다 돌렸대 지수 기준으로는. 근데 떨어질 때 보니까 툭툭 떨어지는 날이 많아졌어요 최근에. 그래서 M7도 그렇고 미국 주식들이 만약에 추세 전환의 모습이 좀 보인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 주식이 갈 수 있냐? 어떻게 보세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보통 미국 시장이 9월, 10월 좀 안 좋은 경향이 있잖아요.
특히나 그렇죠. 대선 전에는 예. 안 좋은 경향이 있고 그리고 제가 홀수에 짝수에 뭐 그런 말씀도 드리면서 작년 1월 달도 굉장히 뭐 시장 전망이 암울할 때 2023년은 홀수에 대통령 3년 차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뭐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거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은 짝수예요. 2024년 우리가 짝수에는 왜 주가가 안 좋을까 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하긴 했었는데 크게 보니까요 이번에 총선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총선이 있었는데 제가 총선을 보면서 좀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예, 선거가 어떻게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통은 저 사람이 당선되면 뭐가 좋고 저 사람이 당선되면 뭐가 좋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총선 때 제가 그 늘 가는 목욕탕에 가보면요. 그전에는 그 목욕탕 아저씨가 늘 트로트를 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선거 기간만 되면 종편을 보고 계세요. 예, 거기 나와가지고 막 시사 프로그램. 예,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쪽 편 저쪽 편 해가지고 엄청 싸우잖아요. 그게 원래 싸움 구경이 재밌다고. 그래서 그 좋아하시던 트로트를 안 보고 그런 걸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엔터테인먼트 주가 최근에 많이 빠졌잖아요. 예, JYP부터 뭐 하이브도 그렇고. 예. 그래서 나 봤더니 이 엔터테인먼트 회사들도 국내에 어차피 선거철에는 사람들이 이거 안 본다는 거죠. 그 콘서트나 이런 것도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다 이거 뭐 선거에 다 눈이 가 있으니까 아 선거 때 이런 효과가 있구나. 예, 라는 걸 좀 알게 됐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스포츠 빅 이벤트도 있습니다. 선거 그 스포츠 빅 이벤트가 보면 올림픽 다 짝수에 열리잖아요. 월드컵도 다 2년 차이로 올림픽하고 월드컵하고 번갈아 가면서 예, 그 스포츠도 나는 무조건 저 월드컵 축구 봐야 돼. 뭐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있는데 자 짝수해에 근데 작년 10월 달에 이스라엘 하마스 이후에 11월, 12월, 1, 2, 3 미국 시장 5개월. 급등했잖아요. 예. 5개월 연속 이렇게 급등을 했던 적이 언젠가 봤더니 98년하고 2012년 딱 2020년 그 두 번밖에 없었더라고요. 5개월 연속 양봉이 났던 거예요. 그 전에 S&P 기준이죠. 네. 6개월, 7개월 이렇게 양봉 난 적도 많아요. 근데 짝수해에 그렇게 5개월 연속 양봉 난 적은 그때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4월하고 5월이 결론적으로는 이번 조정을 잘 이용을 해서 반도체를 잘 사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자, 4월, 5월 연속으로 2달 연속 빠졌던 때가 언젠가 봤더니 2000년, 2002년, 2006년, 2012년, 2022년 4월, 5월 연속으로 나스닥이 빠졌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 짝수에만 4월, 5월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4월, 5월은 저희 회사에서는 전략적으로 4월 말하고 5월 초 또 할로윈 전략이라고 있잖아요. 우리 강한국 작가가 좋아하는 10월 말에 사가지고 4월 달에 팔고 나가는. 그래서 4월 말에 보면 작년에도 그렇고 4월 말에 보면 또 조정이 많습니다. 많고 또 하나는 미국에서 또 김프로님도 계셨으니까 텍스 리포팅이 해가지고 텍스 내야 되는 지금 게 텍스 내는 15일인가요? 내일이 마지막이에요. 예. 네, 4월 15일. 네. 그래서 누가 어떤 분이 텍스 얘기를 해주시길 때, 텍스를 내기 위해서 또 주식을 좀 팔아서 내야 되나 이런 수급적인 여건이 다 있고, 근데 반대로 우리나라 시장은 4월달에 생각보다 안 빠져요. 미국이 빠져도 생각보다 안 빠지는 게 우리는 4월달에 배당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작년에도 한 30조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배당이 들어왔는데 삼성전자 뭐 1억 투자하고 있는데 2% 뭐 분기 배당을 하고 있지만 한 150만 원 들어왔어요. 그 돈 뭐 할 거예요? 꺼내 쓰기보다는 다시 재투자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런 효과 때문에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덜 빠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번 4월, 5월에 미국 시장이 저는 나스닥이 고점 대비 무조건 5% 이상은 빠질 거다. 조정받는다. 네. 그러나 우리는 제한적일 것이다. 예, 우리는 제한적이고 이 조정을 또 잘 이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윤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미국 시장에 대한 밸류 부담이 만약에 있다. 네. 아까 말씀드린 5개월 연속 올랐다. 네. 그 시장이 빠지면 보기에 따라서는 우리 시장이 더 위험하다라고 보는 시각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러면서 계절성도 중요하지만 이럴 때 생각나는 게 2002년에 그린스펀이 했던 말이에요. 예. 왜냐면
결국 버블인지 아닌지는 사전에 사실상 알 수 없다. 안타깝게도 거품이 붕괴되면 예. 거품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 없으니까 미리 조심을 하는 거죠. 예. 그럼 알다시피 우리가 최근에 어떻게든 간에 이유 있는 상승이었지만 미국 증시가 좀 가팔랐었고 그거는 AI 기대감이 분명히 미래가 바뀔 거는 분명히 알겠는데 과연 그 밸류를 어느 정도 반영한 거냐 굉장히 고민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러지만 비용 우려 속의 성장이라는 고민이에요. 지금의 핵심은. 결국은 왜 그 성장주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 거냐면 지금까지는 높아진 금리가 낮아지면 좋은데 안 낮아도 그 높은 금리 이상의 성장이 나온다는 확신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어떤 그렇죠. 기대가 반영돼 왔죠.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다시 돌아와서 중동이 딱 벌어졌을 때 어떤 분들은 쉽게 대포소리의 주식을 사라 맨날 얘기해요. 근데 오랜만에 듣던 그렇죠. 예. 이라크 전쟁 때 그게 제일 잘 맞았죠. 맞아요. 뭐 9.11 테러 때도 예. 맞았고 그때는 크게 터졌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빵 터지고 해소됐어요. 예. 제일 고민은 지금 질질 끌고 있다는 거예요. 중동 이슈가. 네타냐후가 왜 그랬을까? 뭐 다 얘기하는 건 가자 지구에 대한 불만을 돌리려고 했다는 분도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하여튼 해운 비용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용 우려 속의 성장이에요. 비용을 커버하면서 올라가면 성장이 나온다면 미국 주식은 더 달려갈 겁니다. 근데 자꾸 뭔가 주변에 비용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무즈 해역이 자꾸 막히고 그러면 아무래도 또 지속적으로 비용 상승을 압박하겠죠. 재미있는 거는 시장은 그걸 반영하는 게 최근에 미국 패드워치 보면은 올해 연말까지 금리 안 내린다가 네. 13%인가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제가 그 말씀에 전 우리 미국도 그렇고 우리 애널리스트도 반성해야 되는 게 작년 말에 상당 부분이 6번 7번 얘기했어요. 불과 4, 5개월 전에. 저를 보면서 정색하면서 제가 그거한 건 아닌데. 내가 전 세계라 그랬잖아요. 전 세계. 그러니까 재밌는 게 제가 오늘 오래간만에 여기 나온다고 뒤져봤어요. 저는 요새 안 보고 있었길래 깜짝 놀랐어요. 예. 동결이 13%고요. 한 번이 34%예요. 나머지가 두 두 번도 번. 안 내린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계속 변해가죠. 5.5인데 예. 미국의 금리가 5.5, 우리가 3.5예요. 5.5에서 이거 왜 그럴까요? 비용에 관한 고민이에요. 저는 시장이 이 고민을 시작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러죠. 저도 이제 여기 나오면 주식이 올라가야 제가 좋아지는 걸 받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영업 받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쩌면 그래도 더 중요한 건 돈을 벌어야 이 개인 투자들이 이게 되는 구조인데 박대희 대표님은 방금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정말 타이밍 잘못 잡으면 굉장히 힘들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이런 거예요. 원화가 약해져도 전 세계 통화가 다 약하니까 달러가 강하니까 원화가 약한 거야. 이러면 끝인데 사실 안을 내밀하게 들여다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독 원화가 최근에 더 약해요. 그럼 뭔가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김 대표님께서 인포님께서 제기했지만 뭔가 달려가던 그 종목들이 갑자기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금리가 올라가려면 알다시피 금리는 할인에 관한 거예요. 주식을 가치를 평가할 때. 그런 고민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미래가 알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아까 그린스펀 말을 인용했지만 그 마이스트로라는 그린스펀도 버블이 터져봐야 안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그냥 이거 괜찮으니까 무조건 달려갑니다 얘기하기에는 뭔가 좀 더 조심스럽다. 저는 아까 그래서 우리 증시도 한 배인 2,765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게 좀 맡기고 있다 보고 있고 그러면 여기서 선택하시고 당신의 대답은 뭐냐? 한 0.9배 오면 좋겠어요. 한 2,488인데 그런 편하게 한번 질러보자는 거죠. 물론 거기서 물려도 내가 항상 좋아하는 말이지만 0.85배가 2,350이에요. 그림이 있으면. 그러면 그 정도 여기에 내가 조절을 못하고 시장을 접근하면 제가 봤을 때는 올라갈 때 쫓아 사고 장이 흔들릴 때 밀려서 손절매 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도 있다. 올해 시장은. 제가 봤을 때는 박스권이 악타락돼 있지만 여전히 올해 시장의 핵심은 바이앤홀드도 중요하지만 저 시장이 출렁일 때 접근하는 것만이 그나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어때요, 박 부장님? 왜냐하면 그 아까 외국인이 올해 들어서 10몇 조라고 그랬죠? 16조 넘게 16조 다 준 거잖아요. 네. 근데 그 16조 준 게 대부분 삼성전자 하이닉스 준 거란 말이에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앞으로 더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싸게 준 거죠 사실. 비싸게 사고 그런 상황이 반복되지는 않을까. 그러다가 다시 개별 종목이라든지 이런 쪽에 비싸져 있는 아까 소부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네. 다시 개인 매수세가 집중되고 그게 다시 작년에 2차전지 꼴이 나는 건 아니냐라는 그런 공포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어떻게 보세요? 우려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네. 이제 윤지호 선생님께서 말씀 주셨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가는데요. 일단 조정이 좀 나와야 편해질 건 맞긴 맞아요. 네. 뭐 이제 특정 종목을 좀 거론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 한미반도체 26만 원 정도 현대차증권의 리포트가 이제 그 리포트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26만 원의 목표 주가가 디스코라는 회사의 밸류에이션 80배를 10% 할인 정도에서 이제 적용한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도 저희 고객님한테 말씀드린 게 이제 이걸 비싸고 안 비싸고를 떠나서 네.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에 7, 80배 정도 목표가를 준 리포트가 과거에 있었나? 또 없었던 거. 네. 저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이제 과감하게 그렇게 나왔고 예. 오늘 또 상상인증권에서 뭐 23만 원이니까 또 리포트가 나왔지만 여타 다른 그 리서치 쪽에서는 안 따라가고 있죠. 한미 반도체를 좀 유독 몇 증권사가 좀 세게 부르고 있고 주가는 이미 한 14만 원대 이미 올라와 있고 뭐 그런 상태인데 이제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올라왔을 때 스토리를 보면 지금 한 7배 정도 최근에 1년 조금 넘게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제 26만 원, 14만 원 정도 수준에서 뭐 내부자 회장님은 또 이제 13만 원 또 사고 있고 뭐 목표주가 26만 원까지 나오고 막 이러니까 이게 이제 가는 거냐. 이제 일부에서는 좀 비싼 거냐 이런 논란이 네.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제가 예시를 든 거고 물론 이제 그건 시장이 결정해 줄 것 같습니다. 한미 반도체가 비싸다 안 비싸의 이야기는 결국 시장에 맡겨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고민스러워요. PB 입장에서는 투자자들의 개인들이 여기서 사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목표 주가는 굉장히 괴리가 아직도 26만 원이면 괴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비단 뭐 한미 반도체뿐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많죠. 그러다 보니까 네. HBM 후궁정단에 뭐 수혜주들 그다음에 CXL 수혜주들 등등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들이 꽤 많이 올랐는데 숫자가 나오기는 시간이 꽤 걸려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숫자가 좀 느리기 때문에 결국 이제 4월, 5월 넘어가면 이제 어닝 시즌이 다가오고 결국 숫자로 증명을 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는데 그걸 제대로 이제 충족시키지 못하는 종목들이 꼭 나올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쪽에서 반도체 소부장도 꽤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꽤 지금 아마 조정이 한번 이런 심리적인 흐름과 4월에 지금 현재 국지적인 어떤 변수에 따라서 분명히 한번 출렁일 수 있다 봅니다. 다만 이제 하반기 이후에 분명히 숫자가 나오는 애들은 이때는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지수로 봐서는 저도 한 2,500 정도까지 사실 조정이 나왔으면 상당히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상단으로 본다면 상반기 흐름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의 PBR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배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현재 PBR 한 배 정도 올라오면서 뭐 어디가 과연 그러면 기여를 했냐. 물론 반도체가 일부 기여를 했지만 사실은 저 PBR주들이 많이 기여를 했어요. 뭐 저 PBR, 밸류업. 예, 그렇죠. 은행주 등등을 포함한 저 PBR주들이 현재 국내 PBR의 코스피에 기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경기 지표에 대한 반영은 별로 안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중국 쪽에서 일부 지금 경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미국도 과연 경기가 지금 나쁘냐? 그렇지 않죠. 그럼 경기 민감 업종들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국내 시장에 반영이 됐느냐? 별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우리 경기 지표로 본다. 그러면 밸류업 부분에 관련된 저 PBR주들이 꽤 많이 PBR을 올려왔지만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확신이 생긴다면 지금은 단기적인 조정이 분명 나올 수도 있겠지만 경기가 확인된다면 PBR 기준 1.07배 정도까지 가면 2,900 딱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까지의 타겟 프라이스는 우리가 너무 베스트하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그걸 또 안 된다고 보기에도 좀 어렵다. 그런 부분에서는 경기에 대한 변수가 어떻게 확인이 되는지가 물론 하나의 중요한 전제 조건이긴 합니다만 지금 그걸 꺾어버릴 만한 그런 상황은 아직은 아니다. 물론 중동은 아무도 몰라요. 이스라엘이 갑자기 뭘 쏠지 호르무즈 해협을 만약에 봉쇄를 한다면 유가가 튀면서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금리 인상으로 돌아서게 된다면 시장 완전히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 분명히 있는데 오늘 현재 시간에는 그런 일이 안 생기고 있고 그게 생기기 전까지는 그렇게 가정을 하고 움직이기는 아직은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2년 전에 제롬 파월 보고 너 정신 차려라. 이거 트랜지토리한 인플레이션 아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가장 먼저 얘기한 게 레리 서머스죠. 맞아요. 그리고 집요하게 얘기했잖아요. 정신 차리라고. 근데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반성문 무지하게 쓰고. 네. 근데 이번에 사실 트랜지토리라는 얘기는 안 했으나 최근에 그 제롬 파월의 입장도 약간 옛날처럼 돌아간 듯한 느낌이 왔을 때 레리 서머스가 다시 금리 한 번 올릴 수 있고 또 레리 서머스보다도 더 영향력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월가의 황제 뭐 그 표현은 맞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제이미 다이몬도 뭐 7, 8% 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 정도 되면은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두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좀 부담스럽기는 한데 네. 감히 제가 아니, 안 들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끼리니까. 워런 버핏의 얘기를 인용을 해서 말씀드리면 워런 버핏이 CNBC와의 2016년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경제학자분들, 네. 유명한 분들 아마 IQ가 160 정도 될 거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다고 하는 분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느냐라고 그 CNBC 기자한테 물어요. 예. 왜냐하면 2016년에도 그때 1월 달에 홍콩의 ELS가 낙인이 되고 예. 중국의 지방정부 문제가 있고 그때 상당히 이제 경제가 위기가 올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워런 버핏한테 그렇게 물어봤었던 거였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전쟁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아마 1980년 이후에 S&P 500의 주가 수익률을 보면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에이, 그때는 전쟁이 없었잖아. 이럴 수가 있는데 네. 1979년 12월 24일 날 그때 당시는 소련이었죠. 예, 지금은 소련이 해체를 했으니까요.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을 합니다. 침공을 하는데 그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뭐 나치 세력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거는 전쟁이 아니라 특수작전이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침공할 때랑 거의 똑같은 네. 얘기를 하고 갔어요. 그러고 나서 CPI가 1980년도에 4월 달에 14.8 갔다 했잖아요. 이번에 전쟁 2월 24일 날 있고 나서 6월 달에 미국의 CPI가 9.1을 찍었었죠. 그렇죠. 자, 그랬는데 아프가니스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거는 좀 지역적이고 세계 경제에 영향을 못 미치는 거고 이번에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을 뭐 하고 이거는 뭐 엄청나게 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정규분포상에 시그마 3 이런 거에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회색 코뿔소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1980년 9월 22일 날 어떤 일이 있냐면요. 이라크가 이란을 침공을 해요. 그게 바로 8년 전쟁입니다. 네. 9월 20일 날 침공해 가지고 8년 동안 전쟁을 해요. 근데 그 8년 동안 이란하고 이라크면 대표적인 또 산유국이죠. 그렇죠. 매장량 따지면 또 몇 위에 해당되고 그 정도로 중동 정세가 불안정했었고요. 79년도에는 또 그런 일도 있었죠. 원래 이란은 팔레비 왕조였잖아요. 그렇죠. 그 팔레비 왕조가 무너졌던 게 바로 79년도에 이란 혁명이었어요. 미 대사관 점거됐죠. 중동 정세가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들었고 그런 와중에 79년도에 2차 오일 쇼크 이후에 아까 코스트 푸시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난리 쳤었던 게 페드의 정책 금리가 5.5가 아니라 20%까지 올려가는 그런 상황에서 주가는 올랐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희 회사에서는 제가 제일 좀 보수적인 사람인데 방송만 나오면 제가 제일 강세론자예요. 여의도의 대표적인 강세론자 박세익자 뭐 이렇게 요즘 타이틀이 많이 나오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강세론자가 아니라 낙관주의자입니다. 왜 낙관주의자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야, 지금 환율하고 금리로 따져보면 지금 경기가 안 좋게 돼 있어. 근데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기가 어려운데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을 낙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낙관주의자가 돈을 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그때 1980년도에 있었던 세계적인 정세 그리고 중동 정세를 봤을 때 지금보다 훨씬 심하면 심했지 약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자, 토론회 중입니다만 여러분께 속보를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삼성전자의 반도체 보조금 약 9조 원 지원을 결정했다라는 속보가 지금 한 2, 3분 전 발보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8조 8,500억 정도. 그러니까 TSMC에 비하면 한 2억 불 정도 모자른 정도. 모자란 거예요? 마이크론테크보다 훨씬 적죠. 네. 그래서 이게 뭐 좋은 뉴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원 약속을 받았다는 속보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편 전무님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샀어요. 그리고 어쨌든 올해 들어서는 한 달도 빠짐없이 무역 흑자죠. 네, 우리나라가. 네. 그럼 원래는 이 상황이면 원화가 강세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글쎄요. 약세로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야 될 것 같은데. 작년 솔직히- 올해 합쳐서 한 30조 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환율이 안 떨어지는 굉장히 거 중요한 저도 포인트를 제가 네. 짚으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들 해석해야 됩니까? 뭐 하나 볼까요? 그 차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제 보시면은 신용 가상금리라는 차트입니다. 이게 띄워주시면 이게 그 CDS예요. CDS가 이게 뭐냐면 뭐 스왑이라고 돼 있지. 스왑은 이제 뭐 교환하는 건데 교환이 아니고요. 저거는 이제 그냥 그 부도 나면 그거 커버할 수 있는 보험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료입니다. 사실은. 예,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나라에 대한 보험료인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면 저 정도면은 우리가 내가 대신 대납해 줄 수 있어 이거예요. 예. 그런데 그게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예. 보시면은 저렇게 지금 그 엔화 지금 가치가 지금 뭐 달러당 154엔 지금 좀 있으면 155엔까지도 이렇게 쉽게 올라갈 것 같이 보이는데요. 지금 N1 환율은 N과 비교한 원화 환율은 지금 900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지금 올라온 상태. 그게 뭐냐면 지금 저렇게 지금 엔화의 CDS의 부담은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CDS 5년물 기준입니다. 저기 이제 BP라 가지고요. 0. 그죠. 이제 100분의 1%를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는데 지금 0.385%를 추가로 줘야지 이제 그 위험을 떠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렇게 지금 보시면 한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 6개월 한 4개월 사이에 한 12bp 0.12% 이상 이렇게 올랐습니다. 예. 저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보시면 한 3분의 1 정도 오른 거예요, 저게. 저 추세가 중요합니다. 추세가 지금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게 지금 차이나하고 비슷하게 가네요. 추세는. 항상 추세가 차이나하고 좀 가는데 네. 일본과도 같이 갈 수도 있어요. 일본은 옛날에는 오히려 보통- 더 싸지는데요, 그죠? 예, 같이 이제 보통 세 나라 같이 가는 이제 양상인데 최근에 다른 거는 일본의 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예, 금리 인상. 예. 저도 저 그림을 가져올래다가 제가 해놓고 왔는데 이제 저것 너무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죠, 저게. 예, 그래서 지금 저게 이제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많이 하는데요. 예, 다른 데서는 디스카운트가 이제 뭐 할인해 주니까 백화점에서는 디스카운트가 좋지만 이제 금융시장에서 디스카운트는 별로 안 좋은 좋죠. 거죠. 특히나 발행자 입장에서는요. 제가 하나만 처음 보면 잠깐 그림 아까 띄워놓으시면 예. 예, 한번 제가 이걸 띄워놔보세요. 왜 가져와서 똑같이 역시 비슷한 데이터를 보고 계시는데 이 데이터를 보면 굉장히 올려주시겠습니까? 의미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일단 중국의 영향이 있는 거죠, 원화 약세가. 또 하나는 이상하게 잘 보시면 3월서부터 원화가 상당히 뭔가 변화가 생겼어요. 맞습니다. 변화 그때 뭐 있었죠? 딱 하나예요. 일본이 금리를 정상화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일본이 금리 정상화하면 제일 옛날부터 하던 얘기가 엔캐리 자금이 청산될 거라 했는데 사람들이 엔캐리 청산이 어디서 진행되는지 저 지나봐야 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왜 우리나라 주식도 많이 사고 있고 네. 하는데 뭔가 지금 저런 게 우리나라 거를 좀 줄이고 있나? 뭐 그런 추론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하여튼 저거는 굉장히 흥미로운 데이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보다 CDS 프리미엄이 상당히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네, 저기 그게 원화 약세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 저 원화 약세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모든 게 이제 저게 이제 집약된 거죠. 모든 한국에 대한 위험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저기 다 이제 들어간 건데 뭐 기본적으로 이제 돌아가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제 왜 지금까지 이렇게 뭐 코로나 이후에 주식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뭐 이제 앞으로 더 안 오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많이 올랐어요. 미국 기준으로 예. 말하면 지금 많이 올랐지 많이 않습니까? 올랐죠. 왜 오른 거냐 보면은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그 M2나 이러한 유동성 지표들이 여러 네. 개 있지만 이 유동성 지표와 주가 뭐 대표적으로 다우를 이렇게 매치시켜보면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이게. 예. 그래서 유동성이 어떻게 보면은 주시장에서 가장 큰 보약인 거예요 이게. 예. 근데 유동성을 지금 보면 뭐냐면은 지금 그 뭐 연준의 BS로 기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연준의 지금 BS가 9조 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7.5조 달러 미만으로 이제 조만간 내려가요. 그리고 연말 뭐 하반기 지나가면 7조 달러까지 이제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연준
의장이 뭐 작년부터 시작해서 좀 비극적으로 이렇게 변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뭐 김 회장님이 그 왜 6번이나 이렇게 내린다 그래가지고 뭐 다 책임이 있다 그러는데 사실 여기엔 연준 위원들의 책임도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뭐 작년에 12월달 보면은 뭐 6번 내리게끔 이렇게 나왔으니까 다들 그렇게 믿은 거죠. 점을. 예, 점을 믿은 거예요. 그게 뭐 예, 점이 아니고 점이죠 이제. 근데 그래서 저는 점으로 저희가 인식한 건데 이게 이만큼 많이 네. 빨리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걸 저희가 인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유동성은 굉장히 줄어들어요 지금. 왜냐하면은 유동성이 줄어드는 건 뭐냐면 저희가 월급이 조금 오르면 그게 별로 안 나타나요. 잘 모르죠. 그렇죠. 월급이 조금만 줄어보세요. 이거 금방은 나타납니다. 이게. 그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너무 많이 올랐고요. 게다가 두 번째는 뭐냐면 기업 실적으로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윤 대표님이 얘기를 하셨듯이 지금 기업 실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멘텀이 실적에서 나와야지 이게 주가가 받쳐주고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은행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미국에. 그래서 이것들로 받쳐주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모멘텀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지금 유동성이 떨어지고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저번 때 그 연준 FOMC를 보면은 연준 의장인 그 파월 의장하고 위원들하고 좀 약간 코드가 달라요. 맞아요. 예. 이게 다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신용시장에도 압박을 줄 거고요. 주시장에도 압박을 주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잘 지금 매니지를 해왔단 말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양적 완화로 돈을 다 썼어요, 지금. 돈을 다 써가지고 지금 잘 매니저에서 기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잘못해서 이 지금 청자를 갖다가 깨트리면 안 돼요. 깨트리면 처음부터 다시 양적 완화 새로 시작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만두고 싶은 그런 의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필요한 거는 금리 인하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주식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아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박 대표님 말씀대로 저 일리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원화는 또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어요. 아까 지금 여기 CDS 보시면은 우리 지금 여기 반영이 많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워낙 약해졌단 말씀이시죠. 예, 지금 뭐냐면은 CDS에 한국 위험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많이 들어가 있고 실적이 만약에 삼성전자나 다른 데가 이제 따른다. 그러면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특히나 원화 환율 같은 게 변동성이 크면 뭐냐면 큰 게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1385에서 지금 예를 들면은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나와요. 그렇게 되면 한 번에 지금 이게 FX 외환의 모멘텀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들어가면은 주가 차익도 얻을 수 있고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더 많이 내려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더 많이 환차익을 갖다가 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되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은 지금 왜냐하면은 골이 깊으면 산이 높고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거 아니에요? 사실 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면 더 사실 외국인들한테는 환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더 거꾸로 말하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면으로 다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 관점에서 보면. 박 전무님, 네. 어쨌든 미국하고 한국이 진짜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논의한 것도 미국이 금리를 안 낮추는데 우리가 한국 낮출 수 있냐 이런 논의도 한 건데 지금 어쨌든 그게 페드 때문에 그랬든 제롬 파월 때문에 됐든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정책이라는 걸 완전히 지금으로서는 거의 빗나가고 있어요. 이게 환경의 변화죠. 네, 맞습니다. 박성우님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기준금리는 어떻게 할 것 같고 그 기준금리의 향배에 의해서 우리 주식시장 어떻게 금리에 관련해서는? 네, 올해 주식시장 대응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어쨌든 금리 인하를 한 번 하게 된다면 그 하기 전까지 주식시장은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명확하게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최근에 사실 지금 방송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개인 투자가 분들은 지수가 올라오면서 미리 지금 리스크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외국인이 그렇게 많이 샀는데 그걸 누가 다 팔았느냐면 개인 그리고 우리나라 기관조차도 많이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올해 전체 장을 제가 울퉁불퉁한 장이 될 거니까 요 DB 나올 때마다 잘 사야 되는데 윤 대표님 말씀대로 2350에 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저는 2,600도 깨기 힘들 수도 있다. 네, 2,500이 잘 안 깨질 거다. 저는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떨어지면 아마 매수를 잘 들어옵니다. 요즘 보면. 그런데 우리가 이게 지나친 공포감을 가지고 있으면 떨어질 때도 무서워서 못 산단 말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방금 CDS 먼저 말씀드리면, 그러면 지난번 10월 달에 한국 CDS가 그렇게 올라갔을 때가 언제냐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5% 찍을 때였어요. 네,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금리가 이 정도 5% 찍으면 이머징이든 전 세계에 좀 달러가 많이 없는 나라는 힘들어지겠죠. 단체로 불안정해진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CDS가 좀 올랐던 거지. 그 금리가 떨어지니까 다시 빠졌다가 CDS가 최근에 올라온 거는 미국채 또 10년물이 4.5까지 올라오니까, 그래서 3.8까지 갔다가 지금 4.5 올라오니까 당연히 CDS가 올라온 거지, 우리나라에 무슨 탄출 리스크가 있어서 오른 거는 아니다라는 걸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요거 2019년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이게 1월 2일 날 제가 이 3프로 방송 와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한데, 자, 2019년도에는 심각한 리세션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페드가 금리를 내렸던 적이잖아요. 2019년 7월 31일 날 페드가 금리 인하를 하고 9월 18일 두 번, 그리고 10월 31일 세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합니다. 우리가 이 페드 와치랑 페드의 FOMC 회의 결과록을 가지고 페드가 어떻게 할 건지 예측도 해야 되지만 페드가 얘기한 대로 잘 안 돼요. 그죠? 아까 금리가 물가가 뭐 일시적일 거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금리를 어떻게 할 거다라는 아니 뭐 다음 달부터 한 3번 연속으로 올릴 수도 있지. 예, 잘 모르다 보니까 제롬 파월이 요즘은 겸손하게 데이터가 나오면 나 데이터 보고 얘기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자, 2019년도에는 2018년까지 9번의 금리 인상을 한 이후에 2019년도에도 FOMC 회의의 그 점도표를 보면 금리를 2번에서 3번 더 올린다라고 돼 있었어요. 예. 근데 ISM 제조 PMI나 여러 가지 경기 상황이 안 좋으니까 10년물 국채 금리가 먼저 빠지고 나중에 페드가 금리를 오히려 3번 내리거든요. 자, 내리기 전에 지금 19년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19년도에도 보면 제가 왜 4월 5일은 약간 조정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냐면, 금리를 동결했던 2018년 12월 이후로 그때부터 주가가 이렇게 랠리가 있었습니다. 랠리가 있었는데 5월 달에 셀인메이라는 말이 있듯이 5월 달에 주가가 이래 빠져요. 빠졌다가 6월 달에 다시 올라가는데 7월 말에 금리 인하가 있었고 나서 바로 음봉이 2개 나오면서 시장이 빠집니다. 야, 금리 인하하면 도망가야 되는데. 그죠? 과거에 2007년도에도 금리 인하했을 때 그렇죠. 2008년도에 이 금융 위기가 왔고 2000년 말에도 닷컴 버블이 무너지는, 금리 인하하면 도망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처음에 빠져요. 8월 달에. 근데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옵니다. 두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데도 시장이 빠졌다가 그러고 나서 또 올라오고, 세 번째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는 고점을 뚫으면서 올라가요. 랠리가 왔죠. 네, 그래서 2019년 전체적으로 28.8% 이렇게 지수가 올라서 끝났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그 금리 인하를 하고 시장이 망가졌을 때랑 2019년도랑 뭔 차이가 있냐면요. 가장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실업률이에요. 네. 실업률이 급등을 했던 게 2008년이고 2001년, 2년 닷컴 버블이 무너졌을 때고, 과거에 심각한 리세션과 심각한 주가 조정을 초래했던 구간에는 반드시 실업률이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을 조심해야 되라고 얘기를 하려면 여기서 실업률이 5%를 뚫으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졸트 보고서라는 아주 그 매달 나오는 그 구인구직 지표를 보면 여전히 미국에서 많이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사람, 구직하는 사람보다 구인하는 비율이 더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는 2019년처럼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예, 왜냐하면 실업률이 급등할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금리 인하하기 전까지는, 자, 5월 달에 이렇게 조정을 받았었는데 올해는 제가 4, 5월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가 아까 밸류에이션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윤 대표님의 말씀에도 부분적으로 공감을 하는 이유가 S&P 500이 21배예요. 자, 21배 우리가 일드 갭이라고 하잖아요. PR을 역수로 딱 따져보면 1 나누기 20 하면
얼마죠? 5%예요. 5%죠. 주식은 위험 자산인데 리스크 오늘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서 사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겨우 5%예요. 지금. 근데 금리가 2%면 해야죠. 금리가 근데 뭐야? 5%다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2년물 국채 금리가 5% 하는데 네. 무슨 주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워런 버핏조차도 지금 현금을 쌓아두고 단기채를 사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미국 시장의 21배에서 여기서 시장이 5% 10% 빠지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살 준비를 해라. 예, 그런 상황에서 딥이 오면 예, 자신 있게 사시면 된다. 미국 금리는 얼마나 낮출 것 같아요, 올해? 미국 금리를요. 예. 그 제가 금리 예측, 그다음에 환율 예측 이런 거 다 틀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한테 매크로 변수 물어보지 마십시오. 옛날에 이게 훅 들어가면 훅 나왔거든. 윤 대표 많이 겸손해야 같은 질문을 됐습니다.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림에서 또 이제 또 오해받기 싫으니까 예. 워낙 사람들이 민감하시니까 여기다 음영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아까 저는 뭐 2,350까지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오는 거고 0.85면 이 그림에 보다시피 음영 처리량이 0.9배, 한 2,500 깨지면 괜찮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또 지적하셨어요. 그런데 와서 저도 배우고 가는 건데 미국 고용시장이에요. 다음 그림 보시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 구인 구직 비율을 보면 너무 높아요. 미국은 1.4예요. 맞아요. 이게 저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이거 옛날에 네. 보면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네. 이거 안을 들여다 보면 또 묘합니다. 뭐냐면 미국이 노동 공급이 준 거거든요. 저게 일종의 노동 공급 자체가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자영업자분들 힘드신 게 일하는 사람들이 없다. 맞아요. 건설 현장도 왜 지금 분양가가 올라갑니까? 야간과 주말 공사 힘들고 그다음에 뭐 중대재해법 뭐 이런 것들 되게 쉽지 않잖아요. 다 인건비 문제예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미국 소비가 좋은데 이게 실업률이 낮죠. 그래서 안 온다고 하지만 문제는 과거에도 우리나라 IMF 때 들고 소비에 의해서 막 부양을 한 거예요 이번에. 근데 그때 기억하면 반복해서 말씀해 LG 카드 터졌을 때가 그때예요. 맞아요. 빚 갖고 소비했던 거예요 지금 2002년. 미국이. 네. 미국이 빚을 갖고 상당히 소비하고 있는데 최근에 미국의 실업률 보시면 U3라는 게 있어요. 그 뭐 아시면 아는데 이게 공식 실업률이고 U6는 파트타임 포함된 실업률이에요. 흥미로운 건 뭐냐면 파트타임이 엄청 늘어요 미국이. 그 소비를 바치려고 잡 한 개 갖고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까 제가 부정적으로 자꾸 비춰져서 오늘 또 당황스러운데 저는 항상 주식시장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직업이 이거고. 좋아하는 근데 거하고 전망을 나쁘게 하는 거하고는 다른 나쁘게도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조심스럽던데. 하여튼 지금 상황은 그렇잖아요. 뭐 그리고 미국이 과거에 뭐 이렇게 좀 문제 될 때 보면 사실 경착륙 별로 안 많았어요. 한 12번 경기제 있으면 5번 정도 경착륙이시고 나머지는 다 소프트 랜딩 뭐 연착륙 아니면 소프티쉬 랜딩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지금 시점이 뭐가 지금 제가 이렇게 좀 뭔가 불안해하는 거냐면 아까 말했지만 좀 익숙하지 않은 광경이 자꾸 나오는 거죠. 미국 주식이 굉장히 달려가는 성장 금리 이상의 성장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저도 AI밖에 없는 것 같이 보이고 이러는 부분이 또 꼭 그린스펀 말이 생각났던 거고 2002년에 또 하나는 원화도 어떻게 1380원인데 지수가 여기 있다는 게 상당히 놀라워요 저는. 밸류를 본다면 이거는 여러 가지 뭔가 되게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주식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연말을 놓고 보면 금리 인하 자꾸 얘기를 하는데 잘 생각해보세요. 금리를 낮추려면 지금 미국 선거가 11월에 있어요. 선거 직전에 어떻게 미국이 금리를 낮춰요? 못 낮춘다고요. 그러니까 여름에 안 낮추면 올해 연말까지 금리 안 낮춘다는 뭐 얘기예요. 12월 가능하겠죠. 12월 정도 가능하겠죠. 12월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시장은 아까 김프로님이 계속 말했지만 올해 금리 인하 6번 하고 뭔가 되게 그거 좋아지는 반영한 거 거를 아니에요? 기대하고 있었는데 뭔가 어그러졌잖아요. 네.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네. 미국이요. 역사적 경험을 보면 금리를 한번 내리기 시작하면 많이 내려요. 매우 빨리 내리죠. 그러니까 제가 뭐 나이 들었다는 경험은 딱 하나예요. 이게 뭐가 일이 생겨서 이상해지면 갑자기 금리를 막 내려요. 그때 장난기자 역전됐던 게 해소돼 버려요. 정말 이거 제가 증권 바닥에 한 그래도 30년 가까이 있었는데 네. 아닌다 싶으면 꼭 일어나는 일인데 꼭 이렇게 뭔가 불안정할 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지금 시장이 좀 가격 매력 있을 때 접근하지 않으면 혹시나 가능성이 낮지만 이런 리스크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아주 길게 보면 아주 좋아지는 장일 수도 있고 지금 큰 대세 상승의 시작일 수도 있지만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7년 8년에 중국발 그 전 세계 강세장이 왔을 때 2002년에 IT 버블 터지고서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린스펀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 뭔가 우리에게 상당히 고통스러운 순간이 순간적으로도 올 수 있다면 상당히 여러 가지 매크로 변수를 좀 체크. 올해 오면서 가장 듣는 말이 이걸 것 같거든요. 매크로 볼 필요 없어. 좋은 기업 성팀인데. 근데 이상하게 그런 순간에 매크로가 중요해지는 순간이 갑자기 오는데 저는 올해 상당히 매크로한 환경이 중요해진 시기에 진입하고 글쎄 그렇더라고요. 매크로를 봐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하면 개별 종목 장세가 돼버려요. 예, 작년에도 그래 작년 초부터. 그렇죠. 네? 이제 매크로 다 필요 없다고 하고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이동하면 박대희 대표님 맨날 저한테 하던 말 있잖아요. 옛날부터 살 주식이 많이 보이는 게 좋은 장이다. 이게 많이 줄지 않았어요, 살 주식이? 아유, 아직도 살 주식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박근영 부장님도 마찬가지일 박근영 것 부장님. 같은데요. 네. 그 불확실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네. 지금 환율도 굉장히 불안정하고 금리도 그렇고 또 뭐 우리 내부에 뭐 국가 재정 문제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막 이슈가 나오는데 전쟁 얘기도 나오고 근데 제가 볼 때 올해 장의 가장 큰 불확실성은 미국 대선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사실 우리 뭐 리뉴어블 에너지 섹터 뭐 이런 거 지금 이렇게 된 게 뭐 그런 영향 아니겠어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 주시장에 미 대선은 지금 어떻게 투영되고 있습니까? 투자 심리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네, 뭐 심리적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뭐 중동발 이슈는 역시 바이든 대통령에게 되게 불리한 이슈죠. 이게 네. 더 불거지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뭐 가능성이 또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렇죠. 뭐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뭐 재생에너지 예. 쪽에 관련된 센티가 단기적으로는 좀 무너질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체전지 등을 포함한 일부 종목들은 이미 좀 많이 빠져 있어서 그런 것들이 선반영 일부 됐다고 볼 수도 예. 있겠지만은 그 영향은 분명히 있을 거다. 근데 이제 이게 IRA 법안이나 이런 것들은 과거 이제 장기 법안이고 이미 의회 통과가 된 법안이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그걸 완전히 뒤집는다는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재임 시절에도 그런 적이 없었고 유명무실하게 할 수 있대요. 네,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뭐 목리를 부리면서 네. 뭐 행정 명령 이런 것들 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만들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섹터가 좋아 보이지는 않을 수는 있습니다. 뭐 그렇긴 하지만 일단 뭐 신재생 쪽이 센티가 그렇다 하더라도 인프라 투자나 이런 것들은 같이 가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아까 뭐 일부 이제 우리가 환율 이야기하면서 NK 트레이딩 이런 것도 있지만은 실제 또 제가 물어보면 NK 트레이딩 관련된 부분들도 굉장히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실제 교과서적으로는 NK 트레이딩이 나타나야 되지만 비용 때문에 실제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게 지금 미국 금리를 보고 한국 금리를 보면 미국으로 돈이 다 가야 되는데 왜 한국에 돈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결국은 실질적으로 트레이딩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것들도 현재 실제 트레이더들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게 보면 이게 총선과 관련해서 밸류 프로그램 여러 가지 부분도 있지만 실제 일본 시장하고 한국 시장의 특징은 최근에 결국은 밸류 프로그램이 미국과 다릅니다. 미국은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자사주 환원이나 주주 환원이 많이 기본적으로 했기 때문에 같긴 했지만 일본이 특히 이제 이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이야기가 예. 나오면서 일본도 사실은 사무라이 7이 나오고 있어요. 사무라이가 제일 마지막 단어가 AI이기 때문에 결국은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올랐지만 실제 4배, 5배 올라간 거는 반도체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과 동조해서 나스닥과 S&P 500에 동조해서 간 겁니다. 예.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봐야 되겠죠. 결국은 최근에 이제 3월 들면서 일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기술적 강세장의 정점인가에 대한 뭐 파이낸셜 타임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빅테크 CEO들이 2, 3월에 걸쳐서 지금 보여주식을 많이 팔고 있다. 팔았죠. 그건 조금 저희가 좀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최근에 엔비디아나 인텔이나 등등 관련된 종목들의 반등, 상승 탄력이 확실히 줄어들고 있고 CEO들이 메타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은 꽤 많이 작년에 팀쿡이 많이 팔았어요. 그렇죠. 근데 올해 3월 장에도 꽤 많이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저는 오히려 더 경계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런 부분이고요. 뭐 트럼프 대통령 글쎄요.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많은 사람이지만 과거에 본인이 그 임기를 가졌던 그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갈까는 저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공감을 하고요. 다만 과거에 했던 행태대로 그대로 지금 똑같은 행태로 대통령직을 똑같이 할 것인가는 좀 다르다고 봐요. 한번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트럼프 대통령도 만약에 재선이 된다면 조금 정책을 과거와 조금 다르게 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바뀔지는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트럼프 시대에 대한 준비는 해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고 또 과거 보면 아까 4월장이 좀 강세였다 말씀을 했지만 근데 그러니까 총 대선이 있던 4월장은 항상 약했어요. 그것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짚어드릴 것은 지난 주말처럼 이제 빅스가 15% 이상 급등했을 경우에는 공포지수. 예, 과거에 보면 한 달 정도는 횡보를 꼭 했다.
예. 이 부분을 봐서는 4, 5월달 특히 이제 5월달 조금 약세장으로 접어드는 국면을 봤을 때는 당분간은 조금 횡보장 내지는 조정장이 일부 올 수는 있으나 아까 저도 이제 코스피 2,500 정도 수준이면 한번 분할로 충분히 잡을 만한 주식이고 거기서 더 빠진다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해외 변수가 그렇게 극단의 공포인가 생각해보면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반동 국면이 약간 보인다 하더라도 일부 좀 리스크 테이킹을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4, 5월 정도의 지금과 같은 변수들 뭐 3월에 빅테크가 약간 많이 팔렸고 그 내부자들이 많이 팔았다는 점도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과거와 같은 아주 뭐 극단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장은 지금 한 2-5달 정도까지는 좀 아니지 않느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편전무님,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뭐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당장 선거라면 유리한 건 사실이잖아요. 뭐 그 폴이 조금씩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자료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달러는 어떻게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 그러면 만약에 됐다 달러는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예전에 트럼프 재임 기간의 달러의 움직임을 참고해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뭐 재밌는 질문이십니다. 사실은 양방향으로 다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이제 왜 그 뭐 달러 강세로 이렇게 그 달러 약세로 갈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걸 뭐 생각해 보자면 이제 재임 시절에 달러가 굉장히 약했어요. 특히나 이제 무역 적자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 뭐 EU가 뭐 가장 큰 동반자 아닙니까? 협력 관계였는데 EU와 뭐 거의 척지듯이 해가지고 이번에 뭐 트럼프가 다시 나온다고 했을 때 뭐라 그래도 총재가 뭐 같은 이제 우리가 협력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뭐 강하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트럼프가 들어오면은 뭐 바이든과 달리 달러의 강세에 대해서 재갈을 물릴 가능성이 없잖아 있죠. 그렇지만 또 반대로 그렇게 또 생각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트럼프가 또 들어오면은요. 이제 그 예를 들면 미국을 이제 뭐 미국을 가장 중요시하는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아메리카 온리 정책 이렇게 해가지고 뭐 미국의 중요하게 이제 모든 뭐 산업들을 유치하려고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을 갖다 강하게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다 보면 투자자들은 이제 어차피 그럼 미국이구나. 그럼 미국에 이제 뚫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자동적으로 이게 미국의 통화의 달러가 강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저희가 이제 뭐 그 누가 될지는 이제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 향방에 따라 사실은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것을 갖다가 잘 아마 그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15분 남았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그 조금 다른 뷰도 들어보고 환율 또 뭐 불확실성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도 점검해서 금리까지 이렇게 쭉 점검해서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지금 1시간 반 가까이 했는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아 대충 이게 판세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요 부분까지는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본론인데 결론이라고 그럴까? 박세익 전문인부터 시작하는데요. 지금 사셔야 된다. 만약에 좀 조정만 사셔야 된다. 어느 섹터, 한국이냐 미국이냐 그거 좀 디테일하게 해서 종목까지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분야 그리고 성격, 테마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일단 반도체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예. 반도체는 내년 상반기까지 가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올해 시장이 절대 쉬운 장은 아닙니다. 예. 무조건 막 사면 되는 장도 아니고요. 금리 인하를 왜 그렇게 투자자들이 원하냐면요. 금리 인하를 하는 그런 유동성 장세에서는 실적이 나오는 주식이나 아니나 뭐 그냥 금융 상세로 유동성 장세로 많이 가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은 금리가 확 낮아져 가지고 유동성 장세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올해 뭐 말씀하셨듯이 금리가 그렇게 쉽게 빠질 것 같지는 않고 그죠? 예. 자, 이런 상황이면 철저하게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떤가는 우리가 닥터 카프라고 하잖아요. 예. 구리한테 물어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구리 가격 좋잖아요. 그래서 경기가 좋은 거예요. 고금리 상황에서 경기가 좋은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 그래서 올해는 실적 장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 시장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자, 실적 장세이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는 주식 안 나오는 주식 철저하게 주가가 디커플링 되고요. 아까 M7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M7이라고 안 하죠. 왜냐하면 테슬라 주가가
연초 이후 30% 박살이 나 있습니다. 아, 테슬라도 세븐에 들어 있었구나. 세븐에 들어 있었죠. 그럼 고점이 400불이 넘었었던 주식이 예. 지금 170불 하는 거는 뭘로 설명할 거냐? 실적이 안 나와서 그런 거예요. 작년 뭐 얼마 전까지 삼성전자 3월 15일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7만 원 초반에 이 가격이 형성되면서 얘는 왜 이러냐? 실적이 안 나와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5조 2천억에서 5.4조 정도 나올 것 같다가 6.6조가 나오고 그러면 하이닉스는 왜 저렇게 주가가 신고가를 내고 아까 말씀하셨던 한미반도체가 더 올랐냐 엔비디아가 더 올랐냐 한미반도체가 더 올랐어요. 철저하게 지금은 실적으로 움직이는 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여기서 올해 시장에 대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우리가 과거에 통계로 보면요. 98년부터 지금까지 홀수의 짝수의 지금 표를 보여드리면 그 짝수 연도는 코스닥은 아주 처참합니다. 아주 처참해요. 지금 98년부터 표 보여주세요. 네, 표를 띄워주시면 좋은데 오른쪽에 보시는 98년부터 오른쪽이 짝수 연도고 왼쪽이 홀수 연도거든요. 짝수 연도의 코스닥 수익률을 보면 98년부터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79, 마이너스 38, 마이너스 15 보면 처참해요. 이렇게 처참한데 올해도 코스닥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코스닥도 실적이 나와야 돼요. 자, 코스닥이 왜 시장이 올해 제가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는 조심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냐면 그동안에 우리가 코스닥의 또 상위 주식은 예전에는 바이오고 최근에는 테슬라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2차 전지 관련 주식들이 상위권에 있잖아요. 네. 근데 실적이 안 나와서 주가가 못 가는 거예요. 네. 이 원인을 정확하게 이제 알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짝수 연도에 아까 여러 가지 스포츠냐 뭐냐 선거냐 영향을 받는다 했잖아요. 네. 수급상에 여러 가지.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짝수 연도에는 다 이렇게 코스닥 수익률이 박살이냐? 실적이 안 나와서 그래요. 그동안 우리 증시에. 자, 희한하네. 하필 왜 짝수에만 실적이 안 나올까? 아니요. 코스닥이 원래 실적이 잘 안 나와요. 시가총액은 400조인데 맨날 코스닥의 영업이익 전망치 보면 근데 올해 홀수에는 많이 올랐는데? 네, 올해 예? 홀수에는 많이 올랐다고 코스닥. 보세요. 홀수에는 많이 오르죠. 네. 그래서 이게 수급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거죠. 실적 안 나오는 거 똑같은데 홀수에는 스토리로도 막 올라가는 장이 연출이 돼서 홀수의 코스닥의 평균 수익률이 얼마냐면요. 40%가 나와요. 그래서 23년도에 장중 한때 작년 4월 달에 40% 수익 났다가 27.6으로 끝났잖아요. 근데 짝수연도 보시면 오른쪽에 보면 짝수연도에 플러스로 난 게 2014년 정도 8.6 났고 2020년 코로나 때 박살이 났다가 그해 올라오면서 44%. 근데 이때는 금리를 제로 금리로 만들어줬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플러스가 난 걸 제외하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2004년, 2012년, 2020년 이렇게 점선으로 동그라미를 쳐왔잖아요. 네. 이때가 언제냐면 대통령의 재선이 있었던 해예요. 미국. 네. 2004년은 조지 W. 부시, 아들 부시의 재선이 있었던 해인데 이때도 보시면 코스피가 10.5 오르는데 코스닥 마이너스 15예요. 그리고 2012년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이 있었고요. 이때도 코스피는 9.4% 올랐는데 코스닥은 마이너스 나죠. 그래서 2020년 금리를 제로 금리를 만들어줬던 경우를 제외하면 짝수연도에는 코스닥은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코스닥이냐 코스피냐를 떠나서 실적이 안 나오고 스토리로 주식을 하는 그 주식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때까지 제가 뭐 시장을 좋게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철저하게 실적에 붙어서 매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삼성전자인가요? 그게 지금 서프라이즈가 매분기 서프라이즈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고요. 네.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그 이익 추정치를 보면 하이닉스가 최근에 많이 올라와 가지고 작년에 한 8조 손실이 나고 올해 한 7조 벌 거다 했는데 작년에 7조대 손실이 나고 올해 벌써 13조 대의 영업이익률 전망치가 계속 올라오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왔던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를 보면 18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이닉스가. 네. 그런데 그러면 이게 뻥인지 뻥칸지 찐칸지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어디서 보겠어요? 마이크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발표할 때
서로 똑같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크로스 체크가 되잖아요. 네. 그런데 실적 발표할 때마다 서프라이즈가 나잖아요. 예, 그래서 반도체 좋게 보신다는 거죠. 철저하게 실적이 나는 쪽에 붙어서 해야 되고 반도체는 90년대 후반에 닷컴이랑 굉장히 유사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반도체를 너무 좀 가볍게 보지 빨리 마라.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단답형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뭐예요? 하나 고르자면. 예. 좋은 질문을 단답형으로. 주셨는데 자, 그 미국인들이 봤을 때는 지금 마이크론의 시가총액이 180조예요. 네. 그리고 엔비디아가 작년에 겨우 40조 벌었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40조 벌었는데 지금 3천조예요. 시가총액이. 네. 880불 기준으로 3천조 시가총액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 입장에서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한국 주식 참 싸다라고 아까 누가 살 거냐 뭐 이런 관점인데 외국인이 왜 이렇게 사냐면 외국인 관점으로 보면 한국 주식이 참 싸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삼박이라는 거죠. 삼성전자 박세익, 윤재호 대표님. 그 뭐 다 똑같은 얘기 할 수밖에 없어요. 실적이 중요하다. 근데 이제 드리고 싶은 좀 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림을 이제 하나 띄워놓고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영업이익 증가율이 중요하겠죠. 근데 그 전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밸류 레벨이 주가 올라왔으니까 비싸져 있다고요. 밸류 레벨이. 네. 근데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는 후퇴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기 때문에 좋아진 건 맞는데 사실 뭐 반도체 일변도로만 가기는 만만치 않다. 밸류가 비싸진 주식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박 부장님께서 결국 경기 반등 관련된 걸 봐야 되는데 그건 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져야 탄력적인 경기 반등 기대가 하고 종목이 확산될 거예요. 그것도 서두리가 지금 만만치 않아요. 결국은 지금 계속 중요한 거는 그나마 숫자로 좀 찍히는 걸 찾아야겠는데 다음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반도체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반도체가 이거 다 알고 있죠. 이제 뭐 들고 계신 분들은 더 즐길 거냐 아니면 뭐 줄이냐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놀라운 건 유틸리티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리쇼링 전책발 반도체도 있지만 하여튼 전기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어요. 관련된 중전기 이런 거 뭐 많이 올랐던 네, 거죠. 아니, 엄청 뭐. 올랐습니다. 없어서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관련된 네. 전력 기기 뭐 이런 것들 심지어 LS로 저희가 이름이 그러니까. 바뀌는데 네. LS 관련주들이 저렇게 움직이는 거 정말 그러니까. 한 10년 만에 본 것 같아요. 그룹이에요, 그룹. 예, 그래서 거기만 있는 게 아니죠. 최근에 여기서 또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미중 패권 전쟁을 하다 보니까 미국발 모멘텀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네. 건설 기계업 정도요. 미국 엄청 좋습니다. 네. 관련된 우리나라 기업도 나쁘지 않아요. 또 하나 뭐가 있죠? 우리나라 방산주들, 뭐 방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로템 숫자가 찍히는 거예요. 전세가 좀 불안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틸리티도 상당히 강하게 보셔야 되는 것 같고요. 이것도 다 올랐지 않냐 이러시면 좀 덜 오르는 것 중에 조선이라는 게 있어요. 조선도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뭔가 중국을 약간은 견제하는 느낌을 받다 보니까 조선이 최근에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또 하나 뭐가 있죠? 전혀 뜬금없이 여기 연간 영업이익 증가를 보면 여기에 호텔 레저 서비스가 뜬금없이 들어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숫자는 애널리스트의 뭐 전망치가 누가 사라고 했냐 팔라냐 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망치의 증가율이 이렇게 강하게 나왔다는 건 여기에 뭐 파라다이스부터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죠. 뭔가 좋아지는 것들. 제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논의되면 좋은 거 물어보면 반도체를 더 들고 가니까 아닙니까 이 얘기만 하고 있다면 사실 시장에서 영업이익 소리 증가율이 없이 강한 종목들도 있어요. 나오고 있다는 네.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박세익 대표님이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냥 숫자 찍히는 것들이에요. 결국 다시 말씀드려서 비용 이상의 성장이 나오거나 금리 이상의 성장이 나오는 종목들 외에는 사실은 시장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한 종목 선별 능력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그냥 다 같이 오르고 그런 장은 쉽지 않다. 쉽게 버는 장은 아닌 건 다 공감대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박근영 부장님, 네. 주문을 조금 다르게 해볼게요. 이거는 좀 조심해라. 네, 앞으로 요 분야는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제 어려운 질문인가? 조심하라고 이제 어떤 섹터나 종목을 이야기하면 팔아라처럼 들려서 또 이제 약간 논란이 또 될 수 있긴 한데 뭐 핵심은 결국 그거 같습니다. 이제 실적으로 간다는 것은 저도 굉장히 공감이 가고요. 네. 지금 시장에서 밸류에이션을 논하기보다는 실적이 어디가 좋고 섹터 가운데서도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다 좋을 거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많이 오르는 반도체가 있고 덜 오르는 반도체 중에 앞으로 좋아질 반도체가 있다. 이걸 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세적으로 계속 작년도 좋았는데 지금도 좋아진 건 뭐냐? 이걸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반도체, 후공정, HBM 다 좋죠. 뭐 주가들이 굉장히 좋습니다만 일부 종목들 예를 들어 뭐 CXL, 뭐 테마주를 탔다든지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숫자가 안 나온다면 사실 굉장히 피해야 되겠죠. 네. 과거에 뭐 어떤 관련 CXL 관련주라든지 몇 가지 종목들 막 언급이 되지만 그런 것들 중에 실질적으로 숫자가 안 나오는 게 꽤 많을 거란 말이죠.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뭐 반도체 쪽에 차별화가 된다면 결국은 이제 램프업과 관련된 뭐 캐파 정상화 과정에서 전공정단을 이제 조심스럽게 보기 시작하면서 유진테크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 주성 엔진이 같이 움직이나, 동진세미캠이나 한솔케미칼, 뭐 솔브레인과 같은 소재주가 같이 움직여주나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왜냐하면 반도체 소부장 가운데 전체 밸류가 거의 18배, 20배까지 올라왔는데 대부분 다 HBM 후공정단에서 올라온 거지. 전공정단은 그렇게 오르지 못했단 말이죠. 차별화되는 거고요. 아까 반도체가 좀 더 이제 확산되면서 말씀 주셨지만 뭐 전력기기 다 좋습니다. 현대일렉트릭 좋아요. 대장주입니다. 근데 지금 글로벌 피어들의 평균 PER이 26배 정도 돼요. 근데 지금 현대일렉트릭은 20배 넘게 올라왔거든요. 갭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이튼이 31배까지 올라와서 대장주지만 그건 글로벌 대장주고 나머지들 많이 못 오는 게 뭐죠? 효성중공업과 LS일렉트릭이 지난주 후반부터 굉장히 많이 튀어오른단 말이죠. 그거는 16배밖에 안 되면. 그러니까 그런 전력기기도 다 좋은데 차별화된다는 부분에서는 못 오른 걸 찾는 거고요. 전선주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모두가 AI 확산 테마에서 나오는 테마군의 확산이기 때문에 그쪽과 가야 된다는 거고. 그럼 아까 호텔레저 갑자기 말씀드렸지만 역시 좋아요. 글로벌 텍스 등을 포함한 텍스프리 등을 포함한 화장품 섹터 중에 인디 브랜드 역시 괜찮고요. 미용기기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글로벌 시장에서 대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은 모습이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5월달에 우리가 뭐 총선 결과 때문에 조금 뭐 신뢰를 못한다 이런 말들이 많지만 여전히 5월달에 구체적으로 정부가 어떤 당이 총선에서 이기든 간에 밸류업. 분명하게 확실한 청사진을 만약에 내준다면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된 구체적인 제시가 확인될 때 관련주들이 역시나 갈 수도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조부님. 어려운 질문인지 알지만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관심이 많아요. 미국에 학자금 보낼 분들, 또 대금 결제할 분들, 지금 달러 수준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은 엔화에 대해서 한번 배팅해보고 싶은 사람. 글쎄요, 엔화 배팅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올라갈 가능성, 뭐 예를 들면은 그 환율로 보면은요, 달러엔이 가장 중요한 기준 지표니까요. 달러엔 기준으로 보면은 달러엔 환율이 지금 한 153, 4 이 정도 되고 있어요. 근데 조금 지금 올라갈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왜 사실은 기준금리를 올렸으면 이제 그 엔화가 강해져야 됩니다. 그럼 달러엔 환율이 내려와야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149엔에서 지금 153, 4 이렇게 올라가는 지금 단계예요. 그건 뭐냐면은 지금 그 뭐 선반영돼 있었던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기준금리를 이제 올렸는데 앞으로 더 올려야지만 이제 매력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엔화가 강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많이 빨리 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여력이 있느냐? 그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일본의 정부 부채가 265%입니다. 네. 여기에 뭐 추가로 금리 인상을 많이 빠른 상태로 하게 되면 신용 이슈가 있어요. 신용 등급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달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조금 이제 강세가 당분간은 좀 오래 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지만 하반기에 뭐 예를 들면 1,300원대가 고착화된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한꺼번에 확 떨어지는 그 변동성이 클 거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좀 그런 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특히나 신용 사태를 지금 유의해봐야 돼요. 예, 소소한 신용 사태들. 네. 단기적으로는 상방이 조금 열려 있다고 보지만 네. 하반기로 이렇게 시계열을 넓혀 보면 한번 크게 빠질 수도 있다라고 네, 보시는 거예요. 크게 달러가. 빠지면서 특히나 한국 쪽의 주식 시장에는 조금 더 가능성이 뭐 미국보다는 남아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CDS나 이런 것들도 좀 해소가 되면서 외국인들 돌아오기 시작하면 뭐 한꺼번에 이렇게 돌아오는 물밀듯이 그런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상황이. 그렇군요. 자, 네 분의 시장 전문가 그리고 뭐 각자 포지션이 다르시죠. 시황을 보시는 분도 있고 전력을 보시는 분도 있고 뭐 비즈니스 하시는 분도 있고 운용하시고 또 환시장을 주로 보시는 분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캐스팅해서 1시간 45분 동안 최근에 급변하고 있는 금융시장의 여러 가지 환경들과 주식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깊이 있게 나눠봤습니다. 뭐 오랜만에 나오다 보니까
제가 좀 무리한 질문들도 좀 하고 그랬는데 애교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이가 드니까 또 이런 얘기도 하면 안 되지. 장이 계속 올라가고 평화로워서 이런 긴급 자담회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은 왠지 모르게 어쩌면 이 네 분을 모시고 여러분을 간혹 뵈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도 되는 저녁인 것 같습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자산운용 현명하게 안전하게 하셔서 남은 2024년도에 굉장히 좋은 수익 거두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번 저녁 시간 또 토론회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분 패널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